에드게인 사건인데요. 넷플 보다가 너무 과장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보다가 말았어요. 에드게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책도 써내고 연구했던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길 에드게인 드라마 시리즈를 보고 90%가 허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픽션이에요. 드라마고 또 그걸 좀 알고 보시면 좋고요. 드라마는 되게 잘 만들었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100% 실화. 근데 그 순간 그 드라마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믿겨서. 1957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플레인필드라는 마을은요. 인구가 한 700명도 안 돼요. 아주 한산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시골이에요, 시골. 때는 11월. 늦가을이라서 대부분 남자들이 총 들고 사냥하러 간 때였고요. 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아서 들판이나 숲속에서 사슴, 칠면조 요런 거 잡는 시기였어요. 이 마을에는 철물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워든 하드웨어 스토어. 이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농부, 사냥꾼, 꼭 필요한 물품들 찾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마을의 아주 중심 같은 그런 상점이었어요. 상점 주인 버니스 워드는 58세 여성이에요. 원래 남편이 철물점을 운영했는데 사별하고 나서 이제 버니스 혼자 가게를 이어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원래도 조용한 마을인데 이날 플레인필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요.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랑 버니스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엄마, 엄마? 버니스의 아들 프랭크였어요. 프랭크는 보안관이거든요. 근무하다가 잠시 지나가는데 엄마한테 인사하려고 들렀어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은 열려 있었는데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카운터에 금전 출납기에 열쇠가 사라졌어요. 근데 마치 누가 일부러 치운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피가 흥건해요.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순간 프랭크 머릿속을 스쳐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괴짜 에드게인. 며칠 전부터 에드가 계속 철물점에 들락날락했어요. 버니스에게 cik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가 좀 신경이 쓰였어. 그런데 바로 전날 에드가 또 손님으로 왔어요. 버니스, 안티프리즈 얼마예요? 안티프리즈는 부동액이에요. 그 가격을 물어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오늘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순간 프랭크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에드의 얼굴이 번뜩 떠오르는 거지. 프랭크는 심각한 표정으로 카운터를 막 뒤지면서 이 버니스의 흔적을 찾습니다. 버니스는 손님이 오면요 장부를 하나하나 다 썼거든요. 근데 마지막 손님 이름이 바로 에드 게인. 이 자식,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바로 에드 집으로 가야 돼. 프랭크는 다른 동료 보안관들이랑 모여서 낡은 순찰차 타고 에드 집으로 가는데요. 에드 농가는 마을 외곽에 음침하게 서 있어요. 갔더니 정원을 관리 안 하는 건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넓은 마당이 나옵니다. 집 앞으로 갔어요. 가니까 창문에 커튼이 다 쳐져 있고요. 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흉가예요, 흉가.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시간은 오후 한 5시에서 6시쯤이었거든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서 더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프랭크는 쿵쿵쿵 에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결국에는 수색을 해야겠다. 강제로 문을 열었는데 집 안에서 나는 묘한 악취. 이 뭐지? 이 썩은 고기 냄새인가? 곰팡이 냄새도 눅눅하게 나고 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 뭔가 끈적한 막 공기도 보안관들 몸을 막 감싸는데 아이 애들 집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집을 나와서 보안관들이요. 집 옆에 있는 헛간으로 발을 옮겨요. 거기서 끽 하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 보안관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합니다. 어두웠을 때는요. 언뜻 저 뭐야? 저 사슴인가? 저 사슴 사냥하고 달아둔 거 아니야? 하지만 점점 이 보안관들 눈이요. 어둠에 익숙해지면 동공이 커지죠. 그 순간 웬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사람이야. 마치 사슴 도축하듯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두 발목이 묶여 있고요.
목부터 허리까지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장은 제거됐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머리가 없어요. 프랭크는 깜짝 놀랐죠. 누구야? 설마 우리 엄마야? 머리는 어딨어? 머리 어딨어? 여기저기 찾다가 헛간 한켠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상자 열어보자마자 순간 프랭크 머릿속이 막 하얘지고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프랭크의 엄마 버니스의 머리였어요. 아니, 자, 이 마을 사람들, 또 보안관들 다 사냥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 사체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요,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이날 이후에 외지인이 잘 찾지도 않는 이 작은 시골 마을 플레인필드는 미국 전역에서 모두가 알게 된 마을이 돼버렸어요. 오늘 사건은요,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부문에서 아주 핫한 괴물 에드게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거든요, 괴물 시리즈 중에서는. 첫 번째가 제프리 다머였고, 두 번째가 메든드즈 형제예요. 세 번째가 에드게인인데 드라마예요. 픽션이고 저는 이제 다 보진 못했고요. 2편까지 봤는데 와, 1화부터 섬뜩해요. 완전 섬뜩해요. 저는 귀신 나오는 영화는 잘 못 보거든요. 귀신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워. 그 주인공 에드의 표정이랑 특히 엄마가 아니에요. 악마예요, 악마. 무서운 거 잘 보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 축 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950년대에 살인이 저질렀던 에드게인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상상 초월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제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건데 조금은 수위 조절을 할게요. 그래도 언니 저는 잔인한 건 못 봐요. 이런 분들은 오늘은 제 영상 스킵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경악스러운 사건이에요. 에드게인이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영화, 소설, 드라마, 애들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만들자. 히치콕 영화 사이코에서 노먼 베이츠, 어머니에게 집착하죠. 고립된 생활에 이중인격 캐릭터, 그거 에드에게서 영감받았고요.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레더페이스, 사람 피부로 가면을 만든 게 이게 대표적인 에드의 범행입니다. 또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는요, 여성의 피부를 벗겨내서 옷으로 만드는 연쇄살인마 버팔로 빌이 나오거든요. 이건 역시 에드게인에게서 영감을 얻었어요. 밴드 이름도 있고 또 뭐가 있지? 노래 제목도 있는데 뒤에 말씀드릴 텐데 여성 젖꼭지 니플로 벨트를 만들었어요. 그 니플 벨트라는 또 음악이 있습니다. 진짜 세죠. 이렇게 범죄 스릴러 영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세상 끔찍하고 기괴한 일들을 저지른 살인마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이제 정신줄 딱 붙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에드게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보안관들은 에드 집에서 버니스 시신 발견하고요. 즉시 마을 전체에 경계를 내려요. 에드 찾아야지. 이미 해가 진 플레인필드 메인 스트릿은 가게들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어둡고 적막했는데 작은 식료품점 근처에서 아직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처벅처벅 걸어가는 사람, 에드게인. 보안관 차량이 노란빛 헤드라인 쫙 비추니까 바로 막 이러면서 멈추는데요. 에드는 잠시 멈칫해요. 근데 도망은 안 가. 가만히 서가지고 보안관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심지어 보안관들이 달려가서 막 수갑을 채워 살인 저질렀지 막 체포해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항도 안 하고 어떠한 몸부림도 없이 덤덤하게 보안관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그래 들켰구나 이런 눈빛. 보안관은 물어봤어. 알면서 버니스 워든 어딨어? 에드는 무심하게 뭐라고 하냐면 집에 있는데요. 일단 타라. 이동을 하는데 차 안에서도 조용해요. 체포됐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오히려 보안관들 등골이 서늘한 거예요. 이날 밤에 에드는 취조실에 앉았어요. 아트 슈럴리 보안관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에드 손은 양손이 수갑에 채워져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에드, 네가 버니스 죽였어? 에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Yes, I did. 내가 그랬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해요. 왜? 둘이 무슨 사이야? 너 버니스 좋아했어? 따라다녔어? 아니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는 버니스랑 에드가 되게 로맨틱한 사이로 묘사가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드라마 속 장면 때문에 버니스 유가족들이 항의하기도 해요, 제작사에. 둘이 그런 사이 아니다. 실제는요, 당시 에드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버니스한테 버니스 우리 롤러 같이 탈래요? 이렇게 물었는데 버니스가 거절했어. 딱 이 정도예요. 같은 마을 주민이었지 둘이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럼 왜 아무 원한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던 버니스에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 이때부터 아트 보안관은요, 에드 체포하기 전에 에드 집에서 뭘 봤는지 하나하나 얘기하는데요. 와, 진짜 보안관들이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소름 돋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사람의 유해, 피부, 그것도 훼손한 채로 에드가 집안 곳곳에 뒀는데 이게 여러분 숨겨둔 게 아니에요. 숨겨둔 게 아니라 인간의 유해를 가지고 생필품을 만들었어요. 먼저 버니스의 시신이 헛간에서 발견됐죠. 안에 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다 비워져 있었고 그 옆에 이렇게 잘린 머리는 골판지 상자 안에 있었어요. 난로 위를 보니까 까만색 비닐봉지가 이렇게 툭 올라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버니스 심장. 와, 이거 제대로 미친놈이다. 경찰들은 더 자세히 헛간 안에 둘러보는데요. 자, 이게 생활용품처럼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가. 뭐지? 유심히 보면 뭐야? 뭔가야. 처음에 보안관들이 이게 가죽인데 뭐 약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가죽 조각이야. 얘는 손인가? 사슴인가? 뭐 어떤 부위지? 근데 동물이 아니야. 사람 머리 이 두개골 있죠. 여기를 깔끔하게 벗겨가지고 말려뒀어요. 그 옆에 있는 두꺼운 잡지에는 잡지 사이사이에 사람의 피부 조각이 무슨 단풍잎 책갈피처럼 끼어 있어요. 말리려고 했나 봐. 헛간이 이 지경인데 그럼 에드 집안은 어땠을까? 보안관들이 집 안에 들어갈 때부터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오돌오돌, 무서워, 서늘해 이런 것보다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아주 이상한 생활감 있는 공포였습니다. 거실 난로 앞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그 앞에 신문이 있었어. 근데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나 봐요, 애드가. 의자 이 좌판 있죠, 이 엉덩이 닿는 이 부분. 이걸 보고 보안관이 한 명 멈췄어요. 이거 가죽이 아닌데? 빳빳하게 꼬매져 있어. 못으로 이렇게 찡 박아놨죠? 이게 사람의 피부예요. 패브릭 아니야. 이게 열심히 폈어. 재단까지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안관이 벽을 돌아서 주방 쪽으로 가니까 선반이 있는데요. 그 위에 그릇들이 장식품 마냥 전시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릇. 두개골 접시. 저는 리서치할 때 에드가 두개골 접시를 만들었다. 이걸 듣고서 아니 그러면 두개골 여기 뚜껑을 이렇게 잘라서 막 접시로 썼나?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야. 여기를 잘라서 여기 뭔가 장치를 했나 봐요. 뭐 안 빠지게. 왜냐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눈이랑 코로 이렇게 막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달았나 봐. 그래서 이 그릇이 전시돼 있어요. 옆에 창문에는 모빌이 달려있는데 가벼운 인형이 아닙니다. 모빌은 보통 뭐 새, 인형, 나비, 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의 입술. 그것도 쌍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게 숟가락이랑 포크예요. 숟가락이랑 포크. 이런 것들이 전시돼 있다니까? 경찰은 애들 침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침대 양쪽 기둥에 인간 해골을 달았어요. 재찍 맞게 하나씩. 그리고 옆에 밤마다 쓰는 램프가 있어요. 조명이죠. 우리 집에 있는 저런 조명. 요런 건데 그 램프 가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찰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 언뜻 보고 조명이네 이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램프 가시 레이스도 아니고 유리도 아니고 사람의 피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코르셋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드레스 입기 전에 입는 코르셋 있죠? 이게 여성 몸통을요, 어깨부터 허리까지 진짜 옷처럼 입을 수 있게 허리 부분에 끈도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벨트가 하나 있네. 드레스룸이니까 벨트가 하나 있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젖꼭지가 달려있어. 일명 니플 벨트인데 아니 이 벨트를 뭐 차고 다녔어? 뭐 했어? 저는 니플 벨트 이래서 진짜 그 니플을 어떻게 벨트에다가 달아놨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벨트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쭉 긴데 그걸 다 여성의 니플로 주르르르 연결을 했어요. 그 사람 피부 벨트인 거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발 상자에서 여성 음핵 9개가 나오고요. 다른 상자에서 잘린 코 4개가 나왔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보이죠? 사람 피부로 만든 마스크, 쓰레기통, 숟가락, 포크, 뭐 각종 생활용품. 아니 뭐 다이소를 차렸어, 다이소를. 그러니까 에드가 한 짓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도구들에게 이제 하나, 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시신들이랑 함께 생활하고 싶어. 같이 지내고 싶어. 공존하고 싶어. 광기도 이런 광기가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온 걸까? 그리고 피해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마을이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졌어요. 인구 700명도 안 되는데 다시 취조실로 와서 수색에 참여했던 아트 보안관들 다 얘기했어요. 네 집에서 이거 나왔고 저거 나왔고 이게 있고 막 다 얘기했는데 근데 아트가 본인도 이 말을 하면서 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최대한 감정을 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 그럼 취조 못하니까. 그러니까 에드는 앉아가지고 아트의 시선을 피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냥 모아둔 건데 내가 집 꾸미는 걸 좀 좋아하거든. 갖고 싶었어. 그리고 코르셋을 입으면 또 가면을 쓰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내가 원하는 건 엄마였어. 엄마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 에드가 여러분 51살이에요. 어머니는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 뭐 그리울 순 있죠. 근데 이런 짓을 한다고 다 큰 중년이? 아트는 와, 이 사건 진짜 쉽지 않겠다. 왜냐면 그 당시 뭐 프로파일링이 발달했어요. 뭐 부검이 발달했어요. 뭐 별거 없잖아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했을 거예요. 고심을 하고 있는데 번뜩 몇 년 전에 벌어진 실종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너 술집 주인 메리 호건 알지? 3년 전에 실종됐어. 그 네가 한 짓 아니야? 에드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지금 어딨어? 우리 집 부엌에. 1954년 12월에 54세의 메리 호건이 실종됐는데요. 메리는 마을 외곽에서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원래 독일 출신인데 실종되기 한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 메리는 돌싱이었어요. 과거에 2번 결혼한 적이 있었고 플레인필드에 살 때는 싱글이었죠. 근데 메리가 여성 혼자 술집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메리는 당시 술집이 있는 건물에 살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여럿이 모이는 저녁 때는 술집 문을 열어. 활짝 열고 낮에는 아는 손님만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낯선 사람들을 경계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실종됐어요. 12월 8일 오후 4시쯤에. 메리의 마지막 모습이 목격되고 이후에는 아무도 메리를 몰라. 아니 주인장 어디 갔어? 장사 안 해? 그 손님이랑 뭐 이웃들 몰려왔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술집 안에 혈흔이 여기저기 보였대요. 분명 피가 맞는데 근데 이때 좀 이렇게 무지했던 거예요. 피 맞고 왜 여기 피가 있지 했는데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앞서 철물점 주인 버니스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아들이 보안관이에요. 뭔 일 생겼다 이제 바로 파악을 했는데 메리에겐 가족이 없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메리 독일로 돌아갔나? 장사 안 돼서 접었나? 그러다 점점 잊혀졌어요. 그런데 이때 에드가 마을 사람들에게 좀 하고 다닌 기이한 말이 있어요. 메리 사라진 거 아니야. 집에 있어. 사람들은 뭔 소린가?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메리 그 술집 문 닫고 아예 안 보이는구만. 근데 이때 에드가요 되게 괴짜였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3년 뒤에 에드 말이 맞았어요. 메리는 정말 집에 있었습니다. 에드 집에. 보안관들이 상자에 있는 메리 두개골을 발견했고요. 제일 경악한 게 그 메리의 얼굴로 마스크를 만든 거예요. 아까 사진에 나왔던. 이게 바로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에서 레더페이스가 희생자들 얼굴 가지고 가면 만들거든요. 그거 쓰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에드의 범행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자, 알고 보니 에드는요. 메리 술집에 한 3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술 마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술을 극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단골은 아니었고 한 3번 정도는 갔었는데 그러다 총으로 메리를 살해했어요. 시신 집으로 데려가서 훼손을 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거든요. 애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아트 보안관은 왜 그랬어? 왜 살해했어? 왜 시신을 장난감 마냥 분해하고 벗기고 가지고 논 거야? 애들은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더니 난 그냥 어머니를 다시 느끼고 싶었을 뿐이야. 지금 애드가요. 그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고 어머니 때문이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느끼고 싶다. 심지어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 어거스타는 12년 전에 사망했어요. 69세 때 뇌졸중으로 몇 번 쓰러지다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시대상 보면 장수한 편이에요. 근데 왜 애드는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토록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솔직히 그 내막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내막을 얘기해 드릴 건데 여러분도 이해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아주 조금은 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에드의 어린 시절, 또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특히 어머니와 에드의 관계가 어땠는지. 사실 에드는 참 험난한 삶을 살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에드가 저지른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에드의 부모님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아버지 조지 게이는요, 그 시절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실패한 남자였어요. 직업이 뭐 농부라곤 하는데 맨날 바뀌어요. 언제는 목수야, 언제는 뭐 가축 도살꾼이래. 하는 일이 계속 바뀌고 배짱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주변에서 지인들도 조지? 아우 저 무능하고 술만 마시고 가족에게 1도 도움 안 되는 남자다.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반대로 어머니 어거스타는 완전 달랐어요. 어거스타는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거든요. 루터교는 기독교, 개신교의 주요 교단입니다. 당시 독일계나 아니면 스칸디나비아 후손들이 대부분 루터교에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어거스터는 독실함을 넘어서 본인을요 거의 신격화했어요. 일단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본인도 여잔데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은 다 악마야. 타락의 근원이야. 당시 여성들이 얼굴에 파우더 바르고 톡톡하고 빨간 립스틱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또 당시에는 인조 웨이브 머리가 유행을 했어요. 이렇게 좀 꾸미고 다니면 신여성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저 천한 것들. 남자 홀리는 저 악마라고. 그렇다면 남자는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도 남편을 경멸했어요. 술은 악마의 물이야. 성은 죄악이야. 남편 조지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거예요. 1901년에 첫째 아들 헨리가 태어났고요. 1906년 8월에 둘째 에드가 태어났습니다. 5살 터울 형제예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니까 어거스타는 이 집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능력 없지, 술만 마시지. 나라도 이 집의 기둥이 돼야겠다. 이 집을 지켜야겠다 했는데 아이들에게 술은 악마의 물이야. 성은 죄악이야. 성욕 다 버려. 세상은 부패했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가르쳐요. 말투가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곤조곤, 단호하게. 하지만 되게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지. 아주 극단적으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세상엔 죄 지은 여자들이 많아서 죄를 씻겨주기 위한 홍수가 올 거야. 그러니까 헨리랑 에드는요.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해. 이 마인드로 자란 거예요. 집을 나가면 큰일 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여자는 엄마만 믿어야 돼. 1915년에 에드가 11살 때 지금 사건이 벌어진 위스콘신주 플레인필드로 이사 왔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1000명이 안 된대요. 당시에는 600명대 거주를 하는 깡촌 중에서도 깡촌이었죠. 여기 이사 온 것도 어거스타가 타락한 도시를 벗어나야 돼. 가족들 데리고 온 거예요. 아빠는 엄마 하던 대로 해야지. 능력이 있나, 입김이 있나. 가족은요, 플레인필드에서 작은 농가를 마련하고요. 더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타의 꿈이 뭐였냐면은 두 아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한참 친구들하고 놀 때 아니에요. 헨리랑 에드가 학교에 가긴 가거든요.
가서 가끔 친구를 데려오면 어거스타가 그 특유의 조곤조곤한 말투로 엄마가 친구랑 놀지 말라고 했지. 이 세상은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친구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못 지냅니다. 성격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고 나중에 뭐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도 몰라. 그럼 뭐하고 놀까요? 집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설교 뭐 듣고 그것도 아주 약간 잔혹한 구약 이야기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형 헨리는 사춘기가 되면서 우리 엄마 좀 이상한데? 다른 엄마랑 다른데?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뭐 연애도 하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 우리 같이 살 거다. 엄마에게 털어놓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에드는 완전 달랐어요. 엄마에게 절대적인 충성심, 절대 복종, 집착. 그래서 형이 어느 날 에드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 너도 성인이 되면 네 인생 살아야 돼. 근데 하지만 에드 이미 세뇌를 당했어요. 이게 형이 정말 동생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상처받고. 아니 우리 엄마가 왜? 나는 엄마랑 같이 살 건데? 그러니까 에드는 엄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야. 여자는 악이야. 나는 여자에게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엄마 말고는 어떠한 여자도 만나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 나는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독신을 맹세했어요. 친구도 안 만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학교 마치면 곧장 집으로 바로 달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이 기억할 때 애들에게 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게 작게 혼자 막 중얼중얼 하더니 혼자 웃는 거예요. 아니면 대화하다가도 맥락 없이 막 혼자 킥킥킥 막 웃거나.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교실 분위기도 망치고. 친구들은 애들 좀 이상한데? 좀 소름 끼치지 않아? 그러면서 점점 멀리합니다. 그럴수록 에드는 혼자 틀어박혀서 책만 보는 거예요. 공부는 또 잘했대요. 독서왕이니까. 맨날 책만 보니까. 에드가 12살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사춘기가 오니까 에드도 성욕이 뿜뿜할 거 아니에요. 막 지나가는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아이를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불끈불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말에 따르면 성욕이 생기는 것만으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막 이게 뭐지? 막 성욕이 막 생기는데? 나 이거 죄 짓는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죄책감 느끼고. 그러다가 에드가 혼자서 이제 몰래 욕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은밀하게 호기심을 해결합니다. 혼자 했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거스타가 막 터벅터벅 들어와가지고 잔소리 좀 했을까요? 아니면 혼냈을까요? 아니 아들이 혼자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에드 거기를 무슨 쥐어 짜듯이 딱 잡고 이건 남자의 저주야. 12살 때 애들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수치심, 죄책감 뭐 다 들었죠. 그러니까 아마 애드가 이후엔요 하고 싶다 이런 성욕만 생겨도 남자의 저주야, 남자의 저주야, 남자의 저주야, 자 왜 이렇게 울리지 않았을까? 이후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연애를 거의 안 했는데요. 마을 주민 중에 에들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에드가 체포되기 직전에 잠시 만났다곤 해요. 근데 뭐 잠자리 하는 관계도 아니고 같이 영화 보고 뭐 데이트 좀 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에드 50대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여자라면 아예 상종을 하던 거예요. 여자는 악마다. 머리에 박혀가지고. 에드가 성인이 됐을 때는 형 헨리랑 둘이서 핸디맨으로 일합니다. 핸디맨은 마을에서 배수관이 터졌다. 변기가 막혔다. 아님 집에 페인트 칠해야 된다. 일거리가 생기죠. 그럼 가서 이제 고쳐주는 일이에요. 큰 돈은 안 되는데 그래도 밥벌이 하고 있었고요. 부모님이 하는 농장일 그거 좀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에드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이 남자가 어땠을까요? 사회성이 아주 떨어졌어요.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눈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거기다 친구도 없어. 아니, 또래의 남자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술집 가서 맥주 막 거하게 마시고 사냥도 하고 그러는데 술도 안 마시죠. 술은 이제 악마의 눈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잡지를 보거나 탐정 소설, 범죄 관련 서적 요런 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봤던 게 뭐냐?
독일 나치 때 자행된 실험 이야기, 해부학, 식인 풍습 이런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드가 어느 날 번뜩 해가지고 사람 시신을 벗겨서 막 이렇게 막 만지고 손재주가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설들을 많이 본 거예요. 범죄 서적. 그 유대인들 학살했을 때 막 어떻게 유대인들 가지고 생체 실험한 거 막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다 보고서 익혔어. 그걸 실행에 옮긴 거지. 그렇게 책을 보면서 살았고요. 그러다 가끔 이제 이 마을에도 다운타운이 있습니다. 가면 에드가 잘 가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늘 자기가 아는 범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연쇄살인 터졌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아이들 납치하고 살해한 알버트 피시 사건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에드가 20대 때 터졌거든요. 에드는 소식 듣고서 안절부절 못해. 참고로 이제 애들 집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어요. 신문 이런 걸로 소식을 접하는데 소식 듣고 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가게 쪼로로 가서 또 막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또 잘해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내가 알버트였다면 이렇게 도망갔을걸? 얘는 보니까 사형을 받을 것 같아.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섬뜩하다. 공포스럽다. 나 애들 조심해야겠어. 좀 이상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쟤는 괴짜네? 나이 먹고도 상상력이 풍부하구만. 오히려 순해 보였다고 해요. 좀 덜 자란 것 같았다고. 일단 에디 체구가요. 큰 편이 아니에요. 키도 한 170에 몸무게는 64. 인상도 뭐 그렇게 험악하진 않죠. 그냥 평범하거든요. 거기다 말투가 좀 온화했어요. 드라마에 보면 에드가 약간 더듬는 것까진 아닌데 요런 투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에드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넣을 수 있으면 넣을게요. How did you start? Like I say, not before years. Would you enjoy it while you were doing it? What's the worst part of it? I really didn't then. I knew better, restless. When you dig these graves up, you were kind of in a haze too, is that it? That's what I could do. And what would you do with the head? That must have been taken from reading about these magazines and everything. Taken the flesh off like a headhunter. 아주 평범한 그냥 성인 남성의 목소리예요. 더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봤죠. 동네에서 막 술 마시고 깽판 치고 욕하고 막 이런 성격 더러운 아저씨 인상과는 완전 반대. What kind of a man did you know him as? Well, a man is a nice man, just like anybody else. The only difference I'd say in the man, he seems to be real hot. 충격적이지만 베이비시터로 일을 하거든요. 에드가 어른이랑 자기 또래랑은 못 어울리는데 또 아이들하고는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어른아이였구나. 덜 자랐구나. 아이들이랑 동등한 관계로 느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에드가 연쇄살인범처럼 묘사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조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는요. 진짜 아이들 잘 봤대요. 부모가 애들에게 베이비시팅 맡긴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 잘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애들은 성실하게 난 지금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이야. 또 성실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에디는 덜 자란 거예요. 엄마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인이 되었지만 독립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농가에서 엄마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0년에 에드가 34살 때요. 아버지 조지가 사망했어요. 66세 신부전으로. 근데 에드는 슬퍼했을까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형이랑 나 때리고 유대감도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도 뭐 아버지 술꾼이라고 욕하는데 막대하는데 아들이 무슨 애정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더 컸고요. 그리고 조지가 죽기 전에 일도 안 하고 가족들 돈만 축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생계를 딱 책임지니까 오히려 가정이 더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당시 에드는 34살, 또 형은 40살이었거든요. 여전히 두 아들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형 헨리가 그래도 내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독립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돌싱이라서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나 여자친구랑 같이 살 거야. 그 아이들도 내가 돌볼 거야. 이걸 얘기했더니 어거스타가 절대 반대. 타락한 창녀랑 결혼을 해? 엄마가 말했지. 여자는 다 악마야. 엄마 빼고.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 형이 감히 엄마를 비판해? 엄마에게서 도망가려고 해? 그 충격과 배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형에 대한 배신감이. 그러니까 에드는 철저히 엄마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헨리가요, 또 모질게 엄마랑 동생 버리고 도망은 못 가요. 따지고 보면 헨리도 40년 넘게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도망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은 나갈 거다, 독립할 거다, 결혼을 할 거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집에서 동생이랑 핸디맨하고 농장일하고 그러면서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1944년 5월 16일이었어요. 이날 에드 농장에는 초저녁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형제가 농장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랑 갈대를 정리하려고 불을 붙이기로 합니다. 농장에선 뭐 그럴 수 있죠. 잔디 같은 것도 막 태우고 그러는데 근데 이날 불을 붙이자 이걸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그건 기록이 좀 달라요. 에드가 먼저 붙이자라고 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헨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에드는 거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습지 위에 마른 풀밭에 불을 붙였어. 처음에는 작은 모닥불이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방향을 획 바꾸더니 불꽃이 순식간에 덩굴 타고 막 옮겨 붙은 거예요. 형제들 아직 그 풀밭에 있는데 그러자 막 습한 땅이니까 그 위에 연기가 자욱하게 막 피어오르고 시야 뿌옇게 가리고 이 불타는 냄새로 형제들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빨리 불길 잡아야 돼. 사부로 막 흙을 퍼나르면서 어떻게든 불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바람이 한번 불면 불꽃이 막 더 커지고 결국에는 형제가 불길 속에서 헤어졌어요. 헨리 에드는 애타게 형을 부르는데 없어요. 탁탁탁탁탁탁탁 갈대가 타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결국에 에드 엄마 불났어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불을 끌어왔는데 헨리 어딨어? 헨리 어딨어요? 아 몰라요.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에드가 좀 이상한 점이요. 분명 입으로는 말로는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사람들을요 정확히 헨리가 쓰러진 지점으로 데리고 가요. 망설임 없이. 그 불탄 대지 한쪽으로 가서 손전등을 이렇게 비추니까 헨리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했어요.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헨리 몸에 이렇게 불길에 그을린 흔적이 별로 없었어요. 몸이 멀쩡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마시고 죽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근데 헨리 머리에 멍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럼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아니 누가 때렸어? 갈대밭인데 어디에서 부딪힌 거지? 근데 뭐 당시 부검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부검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대충 이제 의사 보고 멍 날 수도 있지? 질식사 이렇게 종결됩니다. 이 일은요 두고두고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드라마에서는 그냥 아예 에드가 헨리를 죽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사실은 미스터리긴 해요. 의심은 가는데 결론은 사고사로, 질식사로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에드에게 살해 동기가 있으니까. 헨리가 독립하겠다, 엄마한테서 통제당하기 싫다, 막 이런 의견들 때문에요. 에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대놓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인물들도 못 돼요. 또 에드가 워낙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도 헨리 왜 엄마 욕해? 나의 종교, 나의 우상, 나의 엄마를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니 에드가 헨리 때린 거 아니야? 그리고 불을 냈겠지, 은폐하려고. 근데 실제로는 에드도 부인을 해요. 그거 정말 사고였다. 나는 형을 살해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일각에서는 에드가 한 짓이다 라고 보는 분위기예요. 헨리가 떠나고 에드는 엄마랑 단둘이 농장에서 지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거스타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으로. 나이가 66세거든요. 이때부터 에드는 농장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아. 엄마를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데요.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어요. 내 소중한 엄마 떠나면 큰일 나. 어떡해.
그러다가 어느 날 농장에 지푸라기가 좀 필요해서 근처에 혼자 사는 스미스 아저씨 집으로 갑니다. 혼자 사는 아저씨예요. 여기 엄마랑 같이 딱 갔는데 가는 길에 저 멀리서부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물이 앓는 소리?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 스미스 집 앞마당에 갔을 때 끔찍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스미스가 마당에서 개 한 마리를 두들겨 패고 있어요. 개 신음소리였던 거예요. 어거스타랑 에드는 뭔 일인가? 우리 지푸라기 사러 왔는데 이 아저씨 왜 이러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 안에서 스미스 집 안에서 어떤 여자가 막 뛰쳐나오더니 그만해! 그만 좀 해! 소리를 질러요. 강아지 이제 그만 때리라고. 이 순간 어거스타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화를 내는 그 상대가 개를 때린 스미스가 아니라 뛰쳐나온 여자. 어디 결혼도 안 한 주제에 남자 집에 있어 이 창녀야!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이 죽어가는 것보다 미혼 남자 옆에 있는 저 여자, 너 여자 너희네 둘이 결혼 안 했지? 창녀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어거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타가 뇌졸중이라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눈에만 보이는 그 악녀를 만난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이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며칠 뒤에 한 번 더 발작 일으키고 1945년 아들 죽고 그 다음 해에 6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혼자 남겨진 에드 어땠을까요? 나의 유일한 가족, 유일한 친구, 유일한 사랑이었던 엄마가 이제 없어. 이후에 에드는 그냥 어디 나사 하나 빠진 사람 같았어요. 장례식 끝나고 며칠 뒤에 에드 농가에서 밤새도록 쿵, 쿵, 쿵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에드가 못질하는 소리. 엄마가 쓰던 방을 완전히 그냥 봉인해버리고요. 판자 가지고 와서 그냥 아예 다 봉인해버리고 엄마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심지어 다른 방문들도 잠궈놓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여길 오염시키지 않겠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만든 엄마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건 엄마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에드는요, 부엌을 쓰고 있었고요. 또 그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딱 거기서만 생활했습니다. 이제 에드의 생활 공간인데요. 아주 그냥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로도 보이고 이러니까 집은 점점 폐허로 바뀌었죠. 에드는 일도 안 해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그거 조금씩 받으면서 몸에 안 좋은 싸구려 음식만 먹으면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 왜냐면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엄마 언제 와? 결국에 에드는 밤에 삽이랑 랜턴 하나 딱 들고 묘지로 갑니다. 겨울이었거든요. 몇 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좀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엄마 내가 꺼내줄게. 삽질을 시작하는데요. 비가 온 상태였으니까 이 흙도 무겁고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혼자서 깊은 관까지 이거 어떻게 파요? 보통 힘 좋은 아저씨들 여러 명이 해도 힘든데 애들은 막 팔다리가 막 덜덜거리고 안 되겠다. 실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마을을 내려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거스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엔 수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몇 자리 어디로 한대? 아니 저기 공동묘지로 하겠지. 순간 에드는 귀를 쫑긋 열고 들으면서 생각에 잠겨요. 수지 할머니는 우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한데 엄마가 있는 공동묘지에 묻힌다고? 그럼 우리 엄마랑 수지 할머니랑 친구인가? 엄마 대신 수지를 데리고 올까? 며칠 뒤에 마을 공동묘지는 아직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지 장례식 끝나고 그 묘지가 아직 덜 굳었거든요. 에드는 밤에 엄마 무덤 앞에서 실패했던 그 기억이 있죠. 떠올리면서 이번엔 실패하지 않겠다. 수지 무덤으로 가서 퍽퍽 삽질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거 너무 부드럽잖아. 흙이 좀 바삭하게 갈려서요. 손으로 파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묻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얼마 뒤에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관 뚜껑이 딱 나오는데 에디는 관을 열고 수지를 바라봅니다. 엄마,
내가 다시 데리러 왔어. 이번엔 실패하지 않았어. 죽은 엄마 대신에 무언가로 채우겠다. 그게 다른 사람의 시신이라도.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마다 마을 공동묘지에 머슬렁 하면서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요. 본인이 주장한 것만 40번 넘게 갔어요. 40번 넘게. 묘지파로. 실제로 더 많지 않았을까? 특히 마을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 장례식이 있었어? 그럼 이게 작은 마을이니까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럼 그날 밤에 가서 시신 꺼내오고. 그리고 학습이 된 거죠. 새로 묻은 시신이 꺼내기 좋네? 막 삽들고 쉽게 파헤쳐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도 유가족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새로 묻으면 파요. 그리고 다시 잘 묻어놔. 빈 관만 묻어놔. 그러면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원래 흙도 풀이 안 자란 그냥 이게 민둥산 같은 그런 흙이었잖아요. 다시 파서 다시 그대로 둔 거지. 시신도둑, 도굴꾼 짓을 한 거예요. 도굴꾼이에요, 도굴꾼. 유가족들도 그럼 이걸 다시 파내지 않는 이상, 관뚜껑 열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누가 이거 돌아가셨는데 그 관뚜껑 열어보겠어요. 아니면 조금 파헤쳐져 있어도 아유 뭐 산짐승들이 그랬구만 이러고 넘어갔고. 그리고 에드는요, 이 새 무덤을 파낸 게 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썩기 전인 생기 있는 피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끔찍하죠. 뼈, 피부, 이 시신이 최대한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골라내야지 좀 유지를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미 너무 부패한 거야.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덤만 찾아다닌 거예요. 에드가 도굴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신은, 자백한 시신은 총 9구입니다. 모두 여성이었고요. 그 중에는 10대 어린 소녀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중년 여성이었어요. 엄마랑 나이대가 비슷한 이 어거스타의 나이대 여성을 노렸다. 그 시신 가지고 두개골로 만든 그 그릇에 스프 담아 먹고 막 해골 장식 양쪽에 있는데 거기서 자고 사람 피부 깔고 앉아서 엄마 생각하면서 거기서 막 책 읽고 엄마 함께 있지? 위안을 느낀 거예요. 흑마법 연구예요. 흑마법 연구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에드가 자 처음에는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엄마 사랑이 대리만족했어요. 그러다 왜 메리랑 버니스, 이 살아있는 사람을 살해하게 된 걸까요? 이건 범죄가 진화했다고 봐요. 더 이상 만족이 안 돼. 피부 더 신선한 걸 얻고 싶어.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에드가 시신이랑 관계하고 살인 동기가 성적인 욕망이다, 성적인 집착이다 이런 걸로 묘사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에드가 시신이랑 관계를 했냐? 그건 드러난 게 없습니다. 수사팀도 추궁을 많이 했어요. 너 시신이랑 했지? 똑바로 말해. 근데 에드가 정말 약간 경찰들이 실소를 했는데 되게 천진난만하게 그런 말투로 시신은 냄새가 나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대. 그리고 경찰이 시신 상태를 봤을 때도 이 성범죄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리랑 버니스는요, 총살당했어요. 바로. 그건 간간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에서도 좀 에드가 변태로 묘사가 되고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연쇄살인마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밝혀진 건 범죄가 2건밖에 없거든요. 딱 2건. 연쇄살인마가 FBI에서 2명, 3명 이상을 연속적으로 살해한다 뭐 이런 정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영화에서는 좀 연쇄살인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연쇄살인마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왜 하필 메리랑 버니스였을까? 왜 이들을 살해했을까? 고민해보면요. 술집 주인 메리가 어거스타랑 좀 닮았대요. 그래서 분명히 에드의 시선을 끌었을 거라고 합니다. 에드 술도 안 마시는데 술집 왜 갔겠어요? 메리 보러 간 거예요. 우리 엄마랑 닮았네? 엄마? 간 거예요. 근데 메리의 성격은요, 어거스타랑은 완전 반대였거든요. 메리는 좀 화통하고 남자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그러니까 술집도 했겠죠. 근데 에드가 이게 싫은 거예요.
뭐야, 저 여자는 우리 엄마의 얼굴을 하고서 왜 엄마가 늘 욕했던 그런 천박한 여성이 하는 짓을 하고 있지? 거기다가 여잔데 술까지 마셔? 또 메리가 이혼을 2번 했어요. 거기다 사창가 뭐 마담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소문입니다. 그래서 메리의 삶 자체가 우리 엄마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에드가 제정신이 아니죠. 혼자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버니스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버니스가 결혼하기 전에 유부남을 유혹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서 본처가 자살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에드는 버니스? 멀쩡한 결혼생활 파탄낸 원흉이야. 사실도 아니에요. 다 소문인데. 이런 망상이 겹쳐져서 또 시신으로 만족도 못하겠고 더 신선한 시신을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살아있는 여성으로 범행 대상을 옮겼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럼 에드가 이런 짓 할 동안 아무도 몰랐을까? 보안관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몰랐대요. 워낙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고 그 집에 갈 일도 없고 그냥 괴짜네 이게 다였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다일까요? 시신 9구 훼손하고 살인 2건 이게 공식적인 범행이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살인, 뭐 다른 실종에 관여한 건 아닐까? 수사팀은 당연히 의심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의심되는 사건이 있어요. 1947년에 어거스타 죽고 나서 2년 뒤에요. 이 마을에서 조지아라는 8살 소녀가 실종됐어요. 조지아는 대낮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편함 앞에서 그냥 진짜 펑 하고 사라졌어요. 이날 근처에서 검은색 포드가 목격됐거든요. 공교롭게도 에드가 몰던 차랑 비슷했습니다. 6년 뒤에는 14살 소녀 에벌린이 친구 집에서 베이비시터로 일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기 부모가 갑자기 집에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니까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불이랑 뭐 라디오 다 켜져 있고 가구들 널브러져 있고 막 큰 가구인데도 막 이동해 있어요. 다행히 에벌린이 돌보던 20개월 된 아기는 잘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에벌린은 없어요. 3번째 사건도 있어요. 1952년에 에드가 46살 때예요. 빅터랑 레이먼드라는 남성 2명이 사냥을 하겠다. 에드 농장 주변에서 어슬렁거렸는데 다음날 실종됐어요. 주민들은 혹시 저 에드가 저 지 땅에서 사냥한다고 화내더니 설마 한 거 아니야? 마지막은 이웃집 남성 제임스. 제임스도 갑자기 실종됐어요. 근데 제임스에게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에드가 찾아와서 부인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이게 허드렛 일을 도와줬다고 해요. 제임스 실종되고 나서 마치 내가 남편을 대신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하지만 이 실종 사건 모두 다 에드가 한 짓이냐 밝혀지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도 수사관이 애들을 막 의심하거든요. 다른 사건들 가지고. 근데 에드가 거짓말 탐지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요. 뭐 애들 집에서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모릅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애들을 보면요. 본인이 한 짓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미제 실종 사건은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디까지나 살인마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앞서 말씀드린 실종 사건이 미제예요. 미제. 1957년에 에드는 구속되자마자 정신감정 받는데요. 결과는 조현병이다. 일단 그 당시 기술로는 에드는 조현병이다. 정신분열증이다. 라고 본 거죠. 현실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망상과 왜곡된 사고가 심각해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재판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요. 재판을 아예 안 받아요. 유죄냐 무죄냐 판결도 못하고요. 일단 병원으로 가요. 중범죄 정신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입원을 하는데 에디는 거기서 아주 모범적인 죄수였다고 합니다. 고분고분 의료진 말들 잘 듣고 조용히 뭐 책도 읽고 잡지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성 잡지를 그렇게 봤대요. 왜 에드는 여성들이 보는 잡지를 봤을까? 패션 잡지 있죠. 리빙 센스 이런 거, 인테리어, 바느질 잡지 이런 걸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에드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 하면 수술까지 한 사람을 일컫는데 원래는 수술 여부랑 관계없이요. 나 오늘부터 남자야.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럼 트랜스젠더예요. 어쨌든 에드게인이 트젠이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싶다. 그 강박이 컸대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엄마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성의 그 피부 가면을 쓰고 여성의 몸통 코르셋을 하면 마치 내가 엄마와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었던 거죠. 아주 특이하죠. 의사랑 면담하면서도요, 늘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니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시신도 도굴한 게 아닌데요. 잠시 빌려온 거예요. 집으로 데려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도굴이지 않나?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게? 그리고 1968년에 에드가 다시 정신 감정을 받습니다. 이미 10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재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변호인이랑 의료진이랑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에드가 충분히 자기 방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치료만 잘 받아도 극복이 가능한데 그걸 안 해가지고 살인마까지 되는 거겠죠. 1968년 11월에 워샤라 카운티 법원에서 에드게인의 1급 살인 한 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왜 한 건이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메리랑 버니스 살인 2건인데 거기다 도굴 혐의, 시신 훼손 이거 9건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어요. 버니스 살해 혐의 한 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합니다. 그것도 배심원 없이 판사 단독으로. 이게 참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워샤라 카운티 완전 시골이에요. 세수도 없어. 이런 지역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재판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에드 혐의가 도굴 피해 9구에 미제 사건까지 연루가 됐다. 뭐 그거 다 수사하고 재현하고 현장 검증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온갖 생활용품은 뭐가 되는 거죠? 그분들도 다 피해자인데 혐의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에드의 경우에는 이제 버니스의 살인만으로도 종신형이 거의 확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티에서 재정 부담 때문에 살인 한 건으로 하자. 판사 단독으로 가자. 이렇게 축소한 겁니다. 사실은 전체 다 다루는 게 맞죠. 메리도 피해자인데 그리고 다른 미제 사건들도 뭐 수사하다 보면 뭐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도굴당한 시신은 그 유족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딸의 해고를 제가 밥그릇으로 썼어. 내 아들의 손목을, 손가락을 수저로 만들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지만 재정 한계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 열렸어요. 1968년 11월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에드는요, 버니스를 고의로 살해했냐, 잘못된 걸 알면서, 그게 범죄라는 걸 알면서 총을 쏜 거냐, 요걸 판단하는 자리였어요. 여기서 에드 유죄 나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판이 있어요. 에드가 법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있냐, 정신적으로 책임질 수 있냐. 여기서 검찰은요, 지극히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유죄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조현병과 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형사재판은 첫 번째 재판은 살인을 했냐, 안 했냐? 그럼 판사가 살인했네, 죽였네, 그럼 유죄야. 그 행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거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어, 없어? 조현병 때문에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걸 몰랐을까? 알면서도 했을까? 여기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판사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신에 사회로 나가면 안 된다. 너 평생 정신병원에 수감되라.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요. 대중들은 경악하죠. 특히 마을 주민들 반응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니, 살인마 아니야? 살인 저질렀는데? 그게 어떻게 무죄야? 말이 돼? 애들 같은 괴물은 감옥에 쳐 넣어야지. 무슨 병원이야?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도 뭐 병원에 갇혀서 못 나온다잖아. 뭐 감옥이든 병원이든 우리 옆에만 없으면 그만 아니겠어? 거기다 신문 헤드라인에 에드 괴물, 미치광이 살인마 무죄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사람들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죄면. 아니, 무죄면 나오는 거 아니야? 깜방 가는 거 맞아? 하지만 현실은 철창 대신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랑 정신과 의사들이요, 전문가들이 에드에게는 형벌보다는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사회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무죄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에드가 체포되고 나서 남은 재산 이거 어떻게 처분하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끔찍했던 집, 헛간, 농장 이 규모가요 23만 8천 평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워낙 시골이라서 그렇게 가치가 크진 않은데 당시 4,700불. 지금 가치로 치면 한 7천만 원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경매로 나온다 소문이 싹 돌면서 야, 저 집 박물관으로 만들 거래. 사람들 엄청 구경하러 나오겠지? 돈벌이 좀 되지 않을까? 다들 관심이 가고 있었어. 그런데 1958년 3월에 에드 체포된 지 1년 만에요. 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청소부들이 쓰레기 태우다가 뭐 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소방서장이 버니스의 아들이었어요. 사망한 철물점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별로 열심히 끄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야 저거 누가 딱 봐도 일부러 불 낸 거야. 그리고 야 소방서장이 안 갔겠지 불 끄러.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에드는 감옥에서 집이 사라졌다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반응이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면 엄마와 나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 엄마의 공간이라고 손도 안 대려고 못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불에 탔어? 이 소식 들으면 오열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잘 됐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불난 시점이 에드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1년 지났거든요. 이 1년 동안 치료가 좀 된 거야. 제정신을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해방감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방감인가? 엄마를 보냈네. 그리고 에드의 검은색 세단도 경매에 나왔어요. 그 시신 도굴할 때 막 시신 운반하고 그랬던 차란 말이에요. 이 차를 어떤 업자가 760달러, 한 지금 가치로는 한 900만 원에 샀는데 사람들한테 25센트씩 받고 전시합니다. 여기 살인마 에드게인의 차가 있습니다. 여기 이 위치에 시신은 실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혈흔도 좀 보이죠? 이거예요, 이거. 와서 구경하세요. 사람들은 오싹하다, 뭐 무섭다, 공포스럽다 하면서도 줄을 섰대요. 이게 또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흥행거리가 됐는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에드의 재산 처분한 그 수익금은 재판 비용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국고로 기속됐다고 합니다. 에드는 1984년 7월 26일에 77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폐암으로 사망했어요. 근데 폐암인데도 갑자기 호흡부전이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에드 시신은 가족이 묻혀있는 곳, 그렇게 원하는 엄마가 있는 곳 플레인피드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엄마 하더니 죽어서 함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묻혔어 그 공동묘지에. 그래 엄마 옆으로 잘 가라 묻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요 이 묘지가 무슨 관광 명소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야, 나 에드게인 묘지에 가봤다? 풀 뜯어가지고 챙겨가고 묘비를 긁어가지고 돌가루 막 담아가고 야 이거 에드게인 묘비에서 나온 돌가루야. 결국에는 2000년에요 마을 주민이 우연히 묘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묘비 어디 갔어 묘비. 에드게인 묘비가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걸 왜 가져가. 아니 묘비 살인마 묘비 그 뭐 좋은 거라 그걸 왜 가져가. 돈 때문이겠죠. 돈 때문에. 되게 무거웠을 텐데 그쵸? 보안관이 수사를 하는데 1년 만에 무려 3000km 떨어진 시애틀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이제 경매를 몇 번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샤라 카운티 보안관이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거 다시 세워두면 또 훔쳐갈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잘난 놈이라고 뭐 24시간 묘비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증거보관실에 딱 넣어두고요. 다시 설치를 안 했어요. 지금은 에드게인 무덤에 가면 아무런 표시가 없대요. 이름도 없고 그냥 흙자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말 사람들은 알겠죠. 오늘 사건은 지금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미국 1위 TV쇼인 괴물 에드게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야기 중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넷플릭스는 픽션이에요. 그래서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요. 특히 그런 것도 있어. 에드가 엄마랑 근친을 했냐, 또 막 형이랑 관계를 했냐, 에드가 트젠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드라마니까 이런 걸 자극적으로 좀 묘사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에드게인이 그냥 조현병을 앓는 살인마일 뿐인데 이게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냐. 에드가 엄마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인가? 이런 감정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저도 아직 끝까지는 안 봤지만 워낙 그 엄마 하는 짓이 이상해가지고 저렇게 아이가 자랐다면 정말 제정신일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드라마다, 픽션이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마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연기도 되게 잘하고 뭐랄까 이게 보고 나면 좀 기분이 좀 약간 더러워지거든요. 다크 드라마 특유의 느낌 있죠. 블랙미러 봤을 때 약간 찝찝한 기분? 그런 게 들던데 에드 역이 찰리 헤넴이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 헤넴 스펠링이 뭐냐면 HUNNAM이거든요. 훈남. 찰리 훈남. 훈남 같죠? 약간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를 좀 섞어 놓은 듯한 배우는 훈남인데 에드는 참. 이 배우가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남성들의 심장을 끓게 만든 드라마. 선즈 오브 아나키에서 깽단 두두목 역으로 나오면서 유명해졌거든요. 이 배우가 에드 역을 했고 이 역할을 하려고 13kg을 뺐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에드가 눈이 이렇게 한쪽이 살짝 터졌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해. 그러니까 시간 되면 한번 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제 2화까지 봤으니까 뒤에 나머지도 챙겨서 볼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사건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있는데 에드는요, 평생 엄마에게서 술과 여자는 악이다. 여자 좋아하면 지옥 간다. 결혼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드는 평생을 억압만 당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왜곡된 욕망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지난번에 그 다단계 영업했던 트래비스 사건 있죠. 조디 아리아스 사건. 그것도 그렇고 애틀랜타 한인 스파 총기 사건 범인도요. 지나치게 자기 성욕을 억제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사람인데 그게 잘 안 되죠. 사람 본능인데 성욕도. 어거스타처럼 절대 안 돼. 금기해야 돼. 그러다가 이 아들이 에드가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뒤틀린 방식으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엄마 죽고 나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억누르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종교적인 신념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종교적인 신념이 있더라도 내가 이 현실과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이나 욕망이나 탐욕 이런 것도 제대로 배우고요. 건강하게 다루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아서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독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좀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예요.